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섬나라 일본에 조선 침략이 있었고 경상도가 유린당하고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이 패배하고 개전된 지 20일 만에 한양을 빼앗기죠. 왕이었던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곳까지 북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러할 때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여수항에서 1차 출정을 하여 여기 옥포와 하포와 적진포에서 승리했고 나중에 이제 2차 출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천과 당포와 당왕포와 율포에서 승리하는데 1차 출정 때는 외선 42척을 격침시켰고 우리 조선의 함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수군 1명 부상. 2차 출정 때는 외선을 67척을 격침시키면서 8, 9천 명 죽였는데 이때 우리 조선 수군도 사망자가 13명이나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13명의 전몰 장병의 시신을 수습하여 각각 나룻배 한 척씩의 시신을 싣고 사공을 붙여서 고향까지 시신을 보내거라. 그래서 그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하고 장례를 치르게끔 도와주고 유가족에게 생계를 마련해 줍니다. 이런 사령관 밑에서 다른 휘하 장수들이나 병졸들이 야 진짜 목숨 바쳐서 한번 나라 우리 위해서 싸워보자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참 대단한 게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던 당포 파회 병장에 조선 백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있는데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의 외선을 격침시키거나 불태울 때마다 혹시나 그 외선에 조선인 포로들이 있는가를 제대로 확인하라. 우리가 조선인 포로 한 명을 구해내면 이건 적의 수급 하나를 베는 것보다 더 큰 공인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하여간 이순신 장군이 1차 출정과 2차 출정 7번의 전투에 승리하니 당시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짜 뒷목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순신의 1차 출정 당시 3번의 패배를 당했을 때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일본이 너무 방심해서 조선 수군을 너무 무시해서 당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막상 이제 2차 출정 이순신에게 4번 대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건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었나 봐.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일본의 유명한 제갈량이라고 불렀던 군사 구로다 간베인가 하는 친구에게 이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 이름을 안 거야. 야 구로다 이순신이 누구야? 그러니까 구로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조선인 포로들에게 물어봐도 신립과 이일 이름은 알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잘 모른다고 하니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토요토미가 누구를 부르냐면 일본의 최고 수군 권위자 구키 요시타카를 부릅니다. 이 구키 요시타카는 오다 노부나가 때부터 수군 제독으로서 어마어마한 위명을 떨친 사람이고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수군을 이끌면서 막말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세계 정복의 야망을 불지핀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의 모든 함대의 설계가 바로 이 구키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키에게 물어봅니다. 히데요시가 너 이순신 잡을 수 있냐? 근데 구키가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함대보다 2배의 병력을 주면 이순신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일본의 함대 수준이나 수군 전력이 같은 함대 숫자로는 조선의 수군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 아니 구키도 나름 해군 정보망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일본 수군이 패했는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조선의 수군의 주력선 판옥선이 굉장히 크고 튼튼하더라. 판옥선의 포의 사정거리와 정확도가 엄청나더라. 이 조선 수군들이 사용하는 여러 다양한 무기들이 있더라. 조선 사령관 이순신의 신출기몰한 전술 능력이 뛰어나더라. 그리고 소경배라고 일컬어지는 거북선입니다. 뚜껑이 닫혀있는 배가 돌격대 역할을 하더라. 아 구키 입장에서도 답이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일본 아이들은 수군을 전개한다고 해봐야 포를 몇 방 쏘긴 쏘지만 가까이 붙어서 조총을 쏘다가 백길이 갖다 대고 백병전을 전개했던 건데 아니 조선 수군과 해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막말로 아니 일본군의 조총이 뭐 얼마나 필요합니까? 일본도는 뭐하러 무겁게 들고 배 탈 거야.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 부산 쪽에 70척의 전함이 있다. 나머지는 수송선이고 이 70척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배인데 당시 전진기지 나고야에서 70척의 배를 더 부산 쪽에 보냅니다. 그러면 일본은 140척의 함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다른 한 명을 부릅니다. 바로 와키자카죠. 용인 전투에서 1600명으로 6만 명의 조선군을 작살냈던 그 무쌍 찍었던 와키자카가 원래
집안이 해군 집안이야.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아와지 섬인가 있잖아요. 왜 이 섬이 유명하냐면 섬 크기는 제주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바로 일본 한복판 오사카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이 아와지 섬인가 이 섬을 지배하고 있는 게 와키자카죠. 완전히 해군 집안이야. 그런데 당시 육전에서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거죠. 그 와키자카를 지목해서 부산로 내려와서 이순신 잡아라 그러니까 아니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일본의 짱인 토요토미에게 지목을 당했고 우리 관백께서 나를 불러서 이순신을 잡으라고 한다. 내려오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냐면 이 와키자카 얘는 어찌 보면 전라도 관찰사 이광을 잡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순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라도 관찰사 밑에 부하인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에요. 근데 내가 이순신을 충분히 잡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게 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관료제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은 총사령관의 지휘를 나머지 장수들이 다 들어야 하지만 막말로 일본은 내가 3만석의 다이묘야. 근데 10만석 다이묘에게 뻑큐 날리고 지 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국희 요시타카를 보내면서 와키자카에게 너는 국회의 명령을 들어라 라고 했으면 이 대함대 140척이 함께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와키자카가 공에 눈이 먼 거야. 내가 용인전투에서 이렇게 무쌍을 날렸는데 조선 이순신마저 잡으면 이건 뭐 내 이름이 뭐 일본 역사책에 제대로 기록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부산에 일본의 여러 함대가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도 들었고 또 선조가 전라도 관찰사 이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순신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몇 차 출정입니까? 3차 출정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우수사 이역기를 여수로 불러서 7월 4일 날 만나고요. 7월 5일은 이역기와 이순신이 하루 종일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출항을 해서 노량에서 원균을 만나는데 이때 원균의 판호선의 숫자가 7척으로 늘어 있어요. 아니 이순신 1차 출정에서는 원균 판호선 한 척, 2차는 3척, 7척으로 늘어 있어. 와, 원균이 나름 노력했나 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 원균 판호선 7척에 대해서 깨알같이 난중일기에 기록을 또 해놓으셨습니다. 어디선가 수리한 흔적이 있는 배 판옥선 7척을 끌고 원균이 합류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대략 이 한산도로 가는 조선의 함대가 60여 척인 것 같고 물론 다른 곳에는 55척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55척이 정확히 맞지 않다. 제가 이순신의 1차 출정과 2차 출정에서는 우리 함대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략 60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60척의 조선의 연합함대와 와키자카의 73척의 함대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7월 6일 날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여기 창신도에서 7월 6일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예전에 전투에서 이겼던 당포에서 7월 7일 저녁을 지내는데 7월 7일 저녁이 되기 전에 이 근처 목동이었던 김촌손이란 친구가 지금 여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견내량이에요. 이 견내량 북쪽 거제도 북쪽 바다에 왜군 함대 70여 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8일이면 이쪽으로 이순신의 함대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8일이 됐습니다. 오전이 됐습니다. 이순신의 함대가 이렇게 견내량 쪽으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왜군 함대 70척이 있는 겁니다. 이 와키자카 함대 역시 조선 함대 60여 척이 이쪽에 와서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겠죠. 당시 국희 요시타카나 그리고 국희 요시타카의 참모장으로 참여했던 가토 요시아카 부대는 이쪽에 이렇게 뒤에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와키자카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이순신을 잡겠어 하고 지금 70여 척으로 이렇게 몰고 나온 겁니다. 이순신은 여기 견내량 바다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암초가 많아. 큰 판옥선으로 진을 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을 유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원균이 그러지 말고 돌격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답답했는지 이순신 장군께서는 난중일기에 원균은 병법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뭐 이순신이 짱인데 이순신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작전을 세우고 드디어 이제 한산도에서 어마어마한 해전이 전개됩니다. 한산도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게 견내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해협인데 이게 1.5km 한 2km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와키자카 부대는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조선 수군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쪽이 이렇게 있는 건데 어떻게 작전을 세우냐면 이역기 부대를 여기 지금 통영 쪽에 이렇게 매복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원균의 부대를 이 화도 쪽에 이렇게 매복을 시키기로 하죠. 그리고 항상 선봉은 전라 좌수영의 수군들이 가장 전투 능력이 뛰어났나 봐. 어려운 일은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이 맡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인작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지금 이순신의 함대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광양 현감이었던 어영담에게 5척의 판옥선을 주고 이 와키자카 함대의 유인작전에 명령을 내립니다. 5척의 함대가 견내량으로 들어갑니다. 포를 쏩니다. 그러니까 와키자카 함대도 총을 쏘는데 지금까지 와키자카가 전쟁에서 뭐 일본에서 했던 여러 전투 기록을 봐도 그렇고요. 용인 전투도 그렇고요. 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와키자카 그 하얀 백마를 타고 검정 가면을 쓴 장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인 전투에서 조선군을 너무 무시하게 되었는지 조선 수군조차 무시하면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를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배 속도는 일본 함대가 더 빠르니까 그걸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키자카 부대가 우와 하고 이제 견내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총소리가 들리니까 드디어 유인작전에 성공했구나 하고 이순신은 무탄 미소를 지었겠죠. 와키자카가 막 이렇게 견내량 해협을 빠져나오는데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뭘 두려워했냐. 견내량 이쪽 빠져나오는 이곳에 만약에 조선의 수군이 있어가지고 빠져나오는 일본의 함대를 갈라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와키자카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 함대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조선 함대 매복이 없으니 와키자카가 이순신 하더니 이순신도 신립하고 똑같은 가이냐라고 하면서 계속 무시하면서 따라 내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와키자카가 이곳에서 출발했고 실제로 한산도 이전은 지금 이쯤에서 전개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8km입니다. 일본의 격군들이 어찌됐든 간에 18km의 노를 저어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 함대 본대는 이쪽에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한 10km 정도 노를 저은 거죠. 그런데 일본 함대는 노를 저으면서 장사형을 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행군 간의 거리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선두에 있는 배와 제일 후미에 있는 배 간격이 막 2km 정도 막 차이가 나요. 그런데 조선 수군은 얼마나 격군들이 많은 훈련을 했는지 후퇴를 하고 유인작전을 하면서도 딱 붙어가지고 조선 수군들은 이렇게 유인작전을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드디어 이제 이순신 장군의 배가 군악 소리가 바뀌고 찡 하고 징이 쳐지는 순간 하객진을 전개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바다 위에서 일자진을 전개하다가 양쪽에 배는 활짝 나오고 뒤에 배는 물러와서 이런 하객진 누구나 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격군들이 노를 저으면서 후퇴하다가 갑자기 하객진을 전개한다는 건 솔직히 와키자카 입장에서도 자신도 해전에는 완전히 선수급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치던 배들이 이순신의 배가 3열로 도망을 쳐. 3열로 도망치다가 양쪽의 배들이 쫙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 배를 함부로 돌리는 과정에서 배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도는 걸 보고 와키자카도 우와 저거 뭔미 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순신의 배들이 도망쳐 내려오는데 방화도를 넘어서 이쪽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이 끝에 배들이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이 배들은 이렇게 진을 칩니다. 뭐예요 이게? 하객진이 딱 하고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키자카 부대는 뱀섬 돌고 방화도 돌아서 막 이렇게 쫓아 내려온 거야. 하객진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거북선 두 척은 거북선은 색깔 좀 다르게 돌격 앞으로를 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척이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함대를 막 이렇게 진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객진이 전개되면 판옥선이 시즈 모드에 돌입합니다. 시즈 모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판옥선이요. 이렇게 이순신의 함대가 한 30척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함대 간의 거리가 한 30m에서 50m 정도가 됩니다. 판옥선 한 척과 판옥선 한 척 간의 거리가 한 30에서 50m 정도가 되는데 판옥선들이 일단 앞을 일렬로 이렇게 보고 서잖아요. 보고 서면 앞에 뱃머리 쪽에서 포가 3문이 있었거나 아니면 2문 정도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빵빵빵 쏜과 동시에요. 다시 이제 키를 옆으로 돌리고 격군들이 노력해가지고 배를 옆으로 이렇게 좌열로 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좌열도 있고 우열도 있는데요. 이 한산도 대첩에서는 정면 쏘와 좌열 쏘와 다시 정면 쏘고 좌열 쏘고 막 이렇게 배를 돌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포를 재장전하는 시간도 걸릴 거고 포의 열기를 식혀야 될 시간도 걸렸으니까 정면 쏘다가 좌열 쏘다가 정면 쏘다가 좌열 쏘다가 했다는 건데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멘붕이 왔을 겁니다. 어떻게 배가 저렇게 바다 위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진을 형성한과 동시에 말로만 듣던 소경선이라는 거북선 두 척은 막 이렇게 뛰쳐나오니까 그래도 와키자카가 해전을 알긴 알아. 어찌됐든 간에 이 일본의 함대를 이끌고 이 하객진을 깨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객진이라고 약점이 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장사진을 전개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치고 와가지고요. 하객진을 갈라먹어버리면
우리 함대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백병전이 전개되는 거고 이제 무조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순신은 이 하객진을 깨러 들어온 선두배부터 먼저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그냥 하객진이냐고 이쪽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역기 부대가 빵 하고 하객진을 전개해서 갑자기 또 포를 쏘아대고요. 이쪽에 숨어 있었던 원균의 부대까지 이렇게 7척이 둘러싸버리니까 이거는 빵 하객진이죠. 그래서 여러분 와키자카 73척의 함대 중에 59척이 격침돼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안택선이 30몇 척이라고 했는데 안택선 한 척에 200명이 탑니다. 그럼 그 숫자만 6,000명이야. 그러니까 한산도에서 8,000명과 9,000명의 왜군이 수장되었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와키자카도 이제 배가 거북선이 들이받고 또 와키자카도 화를 맞아 살려고 어디로 수영을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 이 한산도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화도나 한산도가 한산도입니다. 당시 무인도였다고. 그런데 이순신이요. 14척은 이제 살아서 돌아가는데 이것들 육지로 올라가서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몇백 명이 한산도로 도망을 찾는데 배가 고프니까 화나서 막 자결해버리는 할복해버리는 일본군도 있고 이 분노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먹을 게 있어야지 무인도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배 타고 도망치면 이순신이 원균 함대에게 이 한산도를 에어싸게 해요. 원균 함대 7척이 이렇게 에어싸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실제로 어부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힘없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일본군에 막 목을 잘라다가 수급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와키자카는 이 한산도에서 미역을 먹으면서 시비를 버텼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원균이 다른 곳에 일본의 함대가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이 포위를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와키자카가 또 탈출을 합니다. 하여간 모든 건 원균이야. 뭐 이건 큰 실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와키자카가요. 앞으로도 이순신 장군과 여러 번 바다에서 만나는데 이 용인전투와 한산도 패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와키자카가 전쟁을 할 때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순신에게 한산도에서 패전을 당하고 얘가 겸손해졌어.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할 때마다 조심. 그리고 여러분 와키자카가 이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일본에 돌아가서 그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세력 서군과 도쿠가 이에야스 세력 동굴이 싸웠던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서군 측에 있으면서도 도쿠가 이에야스와 친했기 때문에 동군 편을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에도 막부에서 와키자카 가문이 살아남고 이 와키자카 가문이 실제로 항상 겸손한 가문이라고 해가지고요 에도 막부 한 300년 동안에 굉장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와에치 섬은 여전히 이 가문이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와키자카 후손들이 굉장히 번창을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집안을 세운 게 와키자카야. 근데 와키자카는 또 하나 우리가 이건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다른 장수들처럼 일본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조선에서 이렇게 무쌍 찍어서 이렇게 뻥을 치지 않아요. 내가 이순신에게 이렇게 패했음을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한산도에서 7월 8일 날 패전하고 내가 10일간 미역만 먹고 살았으니 7월 8일이 되면 모든 와키자카 후손들은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미역만 먹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키자카 이건 뭐 썰이긴 합니다만 이런 말이 들리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와키자카가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이도 이순신이요. 가장 차를 한잔하고 싶은 이도 이순신이요. 가장 미워하는 이도 이순신이고 가장 좋아하는 자도 이순신이고 가장 죽이고 싶은 자도 이순신이다. 여러분 이 한산도 대첩 이후에 실제로 와키자카 병력 9천여 명이 한산도 바다에 수장이 됨으로 인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륙 병진 정책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수군과 교전을 완전히 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하나, 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승리로 인해서 일본의 수군들이 공포감에 전념이 됩니다. 여러분 전시에 이 공포감의 전념 속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할 것 같으면 사이가 떨어지는 거죠. 육전에서 그럴진데 수군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배물고 나갔다는 물귀신 되는 건데. 그래서 한산도 대첩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일진놀이를 시전하게 됩니다.
완전히 재밌어요. 일본군이 거짓말 아니라 국뽕 빠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어두운 먼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에 불빛만 보여도 이순신 함대가 온다라고 막 벌벌벌 떨었고 전쟁 초기에 콩 볶는 조총 소리만 들어도 겁내했던 조선인들이 이제는 어디 멀리선가 대포 소리만 들어도 일본 수군들은 벌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산도 대첩이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죠. 한산도, 행주대첩, 진주대첩. 그리고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기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와키자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구키하고 가토는 뒤에서 어머 이걸 어떻게 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건지. 근데 이순신이 7월 8일 날 한산도에서 와키자카를 혼내줬잖아요. 이제는 이 구키와 가토를 혼내주러 갑니다.